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꼴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편집 영상을 찍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황덕현 해설위원이 올림픽 대표팀 전지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 점 양해 바라고요.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방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라이프치히 팀 분석입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로 결정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 팬딩 1호 회원이신, 그래서 저희에게 처음 후원해주신 이강현님께서 국내 토트넘 팬들이 많으니까 라이프치히를 다루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팬딩 하시는 분들께서 주제 같은 것들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분데스리가 6경기에서 무려 25골을 넣는, 경기당 4골이 넘는 막강 화력에 6실점만을 허용하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츠전에서 8대0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전 4대2 승리, 그리고 쾰른전 4대1, 파더보른전 3대2, 그리고 호펜하임전 3대1, 그리고 주말 뒤세도르프하고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분데스리가 1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 1위에 등극했었다가 6라운드에 2위로 밀려난 이후 정확하게 10경기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승점 33점, 메넨글라드바흐가 31점,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29점, 샬케가 28점, 바이에른 뮌헨이 27점, 프라이부르크와 그리고 레버쿠젠이 25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팽팽한 1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건 기록의 사나이 최연소라는 기록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정규 감독 포함해가지고 최연소 올해의 감독 등 다양한 최연소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이번에 뒤세도르프한테도 승리하면서 감독 부임 4년차 만에 여태까지 상대한 24개의 분데스리가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그건 또 대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미 나겔스만 감독은 라이프치히를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이끌면서 거기가 벤피카하고의 5차전에서 16강 진출을 이끌면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만 32세 4개월 4일의 나이에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옹전에서 또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1위, 이 역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만 32세 4개월 18일, 말 그대로 단순히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이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약간 3-1-4-2 포메이션과 4-2-2-2 포메이션을 좀 번갈아 가면서 썼습니다. 다만 3-1-4-2 포메이션을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감독 시절 주로 활용했던 포메이션이거든요. 베르너하고 포울센이 투톱에 섰고요. 그다음에 할슈텐베르크하고 클로스토만이 좌우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반하고 코나테가 거의 주전으로 뛰는 가운데 우파메카노하고 무키엘레가 3백을 번갈아 가면서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비차하고 캄플, 그리고 덴메 라이머. 라이머가 상당히 많은 경기에 출전했었죠.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라이프치히의 전통의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4-2-2-2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승격 첫 시즌부터 계속 즐겨 사용했던 포메이션인데요. 일단 코나테하고 오르반이 둘 다 장기 부상 후 아웃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포백으로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4-2-2-2로 가면서 라이프치히의 경기력 자체도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이제 최근 6경기
상승세에 상당히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코나테하고 오르반이 부상이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이제 계속 주전으로 중용이 됐고요. 그리고 일장커 여기다 이제 클로스터만이 자주 중앙 수비수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스터만이 중앙 수비수 설 경우에는 무키엘레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섰고요. 라이머하고 덴메가 거의 고정적으로 뛰다시피 했고요. 운쿠쿠하고 자비처의 폴스베리가 이제 자주 약간 로테이션처럼 출전했죠. 그리고 쉬크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자기가 조금 많이 쓰던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지만은 4-2-2 포메이션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좀 전술적인 유연성들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상대 팀들에 따라서 또 맞춤형 전술들을 가동할 수 있는 나겔스만 감독입니다. 실제 호펜하임 시절에도 물론 기본적인 3-1-4-2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하긴 했지만은 상대 팀에 따라서 맞춤형 전술들을 활용했던 나겔스만 감독이니까요. 그러면 이번엔 라이프치히의 좀 세부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승 3무 2패, 승점 33점으로 1위에 달리고 있는데요. 팀 득점 42득점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팀 최소 실점은 볼프스부르크 15실점에 이어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볼프스부르크의 실점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최소 실점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골득실은 플러스 26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1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6골 차이, 제법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 정도 공수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공격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득점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42득점으로 1위고요. 슈팅 숫자는 244회로 바이에른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효 슈팅이 7.1회로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공동 1위. 유효 슈팅이 많으니까 당연히 골도 많은 거죠. 반면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유효 슈팅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슈팅 대비 팀 득점 자체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중거리 슈팅 비율이 32%로 메넨글라드바흐하고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을 적게 때린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6야드 이내의 슈팅 같은 경우는 메넨글라드바흐 11%와 프랑크푸르트 10%에 이어서 9%로 쾰른하고 마찬가지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은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에 이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특히나 6야드 안에서의 슈팅이 많다는 것. 이것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이에른 뮌헨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은 중거리 슈팅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니까요. 라이프치히의 공격에서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중앙 지역에서의 슈팅 방향이 거의 70%가 되는데요. 좌우가 15%. 그러니까 좀 중앙에서의 슈팅이 좀 많은 편에 속하지만은 좌우가 상당히 균형되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좌우 모두를 신경을 써야 되는 팀이라는 거죠. 이건 공격 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방향 같은 경우도 라이프치히가 중앙에서는 27%로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좌우가 37%, 36%.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상당히 좌우 모두를 신경 써야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4-2-2 포메이션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측면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할슈텐베르크하고 클로스터만의 측면 공격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하면은 역시나 이제 속공하고 개겐 프레싱 이런 거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난 시즌에 라이프치히 팀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 처음 승격했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역시도 카운터 어택에 의한 골, 역습에 의한 골이 5골로 1위에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에 이제 드리블 돌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원터치로 치고 가면서 간결하게 역습을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리블 돌파는 10.9회로 8위.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간결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파울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파울 당한 횟수가 10.3회 최하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강팀들, 상위권 팀들이 파울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압박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1764.2km로 레버쿠젠, 파더보른, 우니온 베를린에 이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더보른하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승격팀으로 지금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 뛰면서 자기네들 그 실력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를 뛰는 걸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레버쿠젠하고 라이프치히가 좀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그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태클은 19.1회로 파더보른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거가 상위권 팀들은 태클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그가 파더보른 승격팀이죠. 그리고 3위 쾰른도 승격팀이죠. 그 두 팀 다 지금 강등권에 있거든요. 이런 팀들과 함께 그 태클을 상당히 많이 한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수비 진영에서의 태클, 수비하다 태클을 하는 게 아닌 공격적인 태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가 상대 진영에서 태클을 많이 가져가면서 거기서 바로 역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개인 프레싱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시도. 거기다가 그 라이프치히가 이제 슈팅 허용 횟수도 10.2회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에 이어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팅 허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실점이 적은 거죠.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수비적인 부분은 전임 감독이었던 랑닉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랑닉의 라이프치히가 저희가 지난 시즌에 그 라이프치히 팀 분석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최소 실점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잘 계승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나게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라이프치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인 건데, 이게 오픈 플레이, 볼을 가진 상태에서의 패스 성공률인 건데요.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가 1, 2위인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3위에 라이프치히가 위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면 그 이전의 라이프치히는 이런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이었거든요. 상위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은 나게스만이 부임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으면서 레버쿠젠, 보슈 감독의 레버쿠젠과 함께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좀 주목해 볼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의 선수별 그 득점을 조금 보겠는데요. 어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나. 당연히 베르너 선수 빼놓을 수 없죠. 베르너가 16골 5도움으로 미친 활약상을 펼치고 있고요. 마르체 자비처가 6골 4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포스베리가 포스베리하고 은쿠쿠하고 둘이 좀 로테이션으로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베리는 4골 2도움, 은쿠쿠가 3골 6도움으로 상당히 공격에 있어서 좋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트릭 쉬크 선수가 부상 후 초반에 많이 못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중용되면서 2골 2도움. 포울센 선수가 지난 시즌 대비 득점이 너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4도움 후 공격에 있어서는 좀 기여도는 나쁘지 않게 가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라이프치히 최근 6경기 연승의 중심에는 베르너 선수가 있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0골 5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6골로 레반도프스키 18골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랐고요. 유효 슈팅 34회, 동률이고요. expected goals, 이게 기대 득점이잖아요. 슈팅 지점하고 슈팅 상황에 따라서 몇 골을 넣을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대 득점인데, 이 기대 득점에서 레반도프스키는 14.37골이거든요. 14골 정도 넣었어야 되는데 4골 정도 더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베르너가 10.57골, 거의 6골가량을 더 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번 시즌 절정에 오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베르너 같은 경우 5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21개, 레반도프스키는 1도움, 공격 포인트 19개. 즉 공격 포인트에 있어서는 베르너가 레반도프스키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베르너의 득점력 폭발에는 나게스만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게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시절부터 공격수들을 잘 육성하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호펜하임이 항상 팀 득점도 상위권에 있었고, 공격 관련 지표들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는데,
일단 그 나겔스만 감독이 그 첫 풀타임 데뷔 시즌이었, 감독 그 풀타임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2016-17 시즌에 크라마리치는 15골 넣었었고요. 그래서 팀 간판 공격수 현재까지 뛰고 있죠. 산드로 바그너 같은 경우가 이제 11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산드로 바그너가 대표팀에 승선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아담 살라이가 8골로 이 선수가 그 한때 그 끝났다는 평가까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때 그 다시 재기에 성공했었죠.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1860 미넨 유스에 있다가 아우크스부르크 유스로 갔다가 이제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웃이 됐었는데 1860 미넨 유스 시절에 수비수였어요. 나겔스만이. 반면 이제 산더 바그너가 바이에른 뮌헨 유스였거든요. 그래서 유스에서 맞대결을 펼친 모양이었는데 이 둘이 그간 선수와 감독을 만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는 나겔스만 감독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일 대표팀까지 승선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18 시즌에 마크 우트가 14골 8도움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타덤에 올랐었고요. 크라마리치는 여전히 좋은 활약. 그리고 또 이제 그나브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와가지고 10골 5도움을 올리면서 이러면서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원래 그나브리가 브레멘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골을 넣긴 했었지만은 상당히 머리가 안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 플레이만 한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는데 나겔스만 밑에서 조금 더 성장을 했죠. 경기 보는 눈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나브리 같은 경우도 독일 대표팀에 승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마크 우트 역시 독일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크라마리치는 17골로 개인 통산 최다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포딜 역시 16골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옛날에 유망주로 파르마에서 유망주로 불렸었는데 그리고 뭐 제2의 악리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브레멘에서도 솔직히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호펜하임 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또 조엘링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7골 5도움으로 득점 스탯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활약상은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라마리치 같은 경우는 나겔스만에게 베이비 무리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감독들 중에 최고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보냈었고요. 조엘링턴은 4천만 유로라는 뉴캐슬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하기에 이르렀죠. 뭐 뉴캐슬 가선 별로 못하고 있지만요. 참고로 나겔스만 밑에 있었던 선수들은 대다수가 나겔스만과 함께 있었을 때가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러니까 바그너도 그렇죠. 물론 이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적을 했거든요. 바그너하고 그나브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죠. 그리고 또 이제 우트는 샬케로 갔죠. 조엘링턴은 뉴캐슬로 갔죠. 근데 이제 그나브리 딱 한 명 제외하면은 우트 망했죠. 바그너도 결국은 뭐 중국 가가지고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조엘링턴도 현재까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나겔스만 밑에서 공격수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가장 폭발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나겔스만 감독이. 예, 어쨌건 이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은 황덕현 해설위원이 정리, 마무리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진행롤과는 잘 맞지 않는데 예, 어쨌건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 어쨌건 저희가 올렸던 랑닉 감독 시절의 라이프치히 영상과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나겔스만 호펜하임 영상 올린 거 있었거든요. 그것과 이것을 한꺼번에 보시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축구를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예, 참 민망하네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